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조금 어렵긴 한데, 알파와 베타 수용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알파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알파 두 개예요. 알파 1, 알파 2, 베타도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기능을 이해를 해야지 혈압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혈압을 결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심박출량, 심장이 내보내는 피의 양, 그리고 전신 혈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많이 내보내면은 당연히 이제 혈압은 올라가겠죠. 근데 피를 조금 내보내도 혈관이 이렇게 잘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딱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다면 그게 이제 전신 혈관 저항이 올라간 건데요. 그러면 이제 혈압은 또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이제 팩터를 다 요 두 가지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심박출량이랑 전신 혈관 저항은 누가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심박출량도 조절이 되고 전신혈관 저항도 조절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냐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입니다.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거에 의해서도 다 또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오래됐으니까 한번 제가 기회 될 때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심박출량 그리고 전신혈관 저항을 조절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심박출을 조절하는 물질을 툭 던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친절한 거는 호르몬 같은 게 좀 불친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호르몬은 그냥 뭐 이렇게 분비를 딱 해버리잖아요. 피로 그냥 호르몬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호르몬을 이렇게 밖으로 피로 딱 던지면은 그냥 이렇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작용하는 장소에 딱 가가지고 나 왔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약간 좀 불친절한 그런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계는 그렇지 않아요. 신경계는 자기가 직접 다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랑 척수에서부터 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망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여기 또 한 번 또 뭐 거치고 해가지고 다 이 신경 내에서 KTX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끝에서 살짝 딱 던집니다. 끝에서 살짝 딱 던지면은 바로 딱 받는. 이건 되게 친절한 시스템이에요. 친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가냐 아니면 좀 불친절하게 가냐, 이거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선물을 줄 때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문 앞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공손하게 건네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교실 같은 데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찾아가세요 하는 거랑 뭐 강물에다 던지는 거죠. 강물에다 던지니까 강물이 이렇게 뭐 가니까 어떤 지류에서 찾아가세요 하는 거하고 이게 비유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대충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호르몬 시스템도 되게 이제 효과적인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지만 직접 딱 어떤 포커싱에서 작용하는 그런 거는 신경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사실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이 신경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경과를 할까도 약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경과에서도 저를 약간 예뻐해 주셔서 신경과 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 내과를 했지만 신경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좀 샜는데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신경이랑 호르몬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시스템을 타고 가서 작동을 하는 거다. 자율신경계가. 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친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1, 알파와 베타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좀 이거 얘기하면 대충 그려가지고 좀 다시 그릴게요. 다시. 예,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어쨌든 중추신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다시 다른 중간에 어떤 신경을 거칩니다. 이 신경이 이제 포스트 갱글리오닉, 이게 여기가 이제 갱글리온이고요. 갱글리온이고, 요 다시 한번 딱 거치는 신경이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우리가 작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결국은 이제 근육입니다. 근육. 혈관에 있는 근육 세포예요. 근육 세포로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집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 집화 장소에서 딱 좀 이렇게 다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가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알파1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근육 세포 여기 이제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있는 수용체예요. 여기 알파1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얘가 이제 딱 이렇게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던지는 물질이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 알파1 이 소용체에 딱 결합을 하면 여기 이제 다른 신호 전달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근육 세포가 어떻게 돼요? 예, 수축을 합니다. 예? 그 혈관 내에 있는 어떤 근육, 평활근이죠. 평활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뭔가가 수축을 하면 좁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바조 콘스트릭션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이 이제 좁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해가지고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해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알파2는 어디냐면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2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세포의 알파1에 결합을 하면 이제 근육세포가 수축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혈압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단신경, 요 말단신경의 거기에 이제 알파2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알파2. 그러니까 알파2가 만약에 작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노르에피네프린 요게 저장이 돼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툭 던지는 게, 얘가 이 끝에 저장해 놨다가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근육세포에서 이제 받아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말단에 저장해 있는 거를 내보내지 않아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뉴런 좀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확대하고 요거는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걸 다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저장해 놓고 여기를 내보내 가지고, 이 내보낸 게 여기 소용체에 작동해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알파2가 요 끝에 이렇게 딱 멤브레인 요 막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활성화가 되면 요 저장해 놓은 걸 내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혈압이 내려가겠죠. 내려간다기보다는 뭐 이게 올라가는 기전을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저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에 있어서는 약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알파2는 누가 작동하게 하느냐? 노르에피네프린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노르에피네프린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축시켜라 라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정보를 쫙 전달해가지고 근육세포를 노르에피네프린 내서 딱 알파1 해가지고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 방향으로만 가면은 너무 계속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한 방향으로만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항상 뭔가 음성 피드백을 만들어서 제어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알파2가 바로 이 제어 장치인 거예요. 제어 장치. 그래서 여기 나온 놈이 다시 이제 얘를 작동해서 지금 너무 많이 나갔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약으로 이제 쓰려고 그러면은 알파1이랑 알파2를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클로니딘입니다. 클로니딘. 그래서 클로니딘을 딱 쓰게 되면은 알파2를 딱 블록을 해요. 예, 알파1은 뭐 별로 그렇게 블록한 게 알파2를 딱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클로니딘은 알파2를 딱 액티베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2가 액티베이션 되면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못 나가게 한다 그랬죠? 못 나가니까 알파1이 액티베이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혈압약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로니딘이. 그래서 자, 클로니딘이라고 하는 그런 약은 알파2의 작용제라고 하는 아고니스트.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리하게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파1, 알파2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알파1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근육세포에 있는 그런 수용체고,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흥분돼서 수축해서 평활근을 이제 수축시켜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알파2는 그 앞에 있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의 멤브레인에 존재를 하는 그런 수용체이고, 그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안에 저장되어 있던 노르에피네프린을 내보내지 못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반대되는 그런 작용이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알파1은 그것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또 있냐면은 그 콩팥에 튜뷸이 있습니다. 튜뷸. 신세뇨관이죠. 세뇨관에서의 어떤 소금 흡수, 그러니까 소듐 이온, 소금 성분인데요. 소듐 이온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작용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체액량이 많아지니까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은 같아요. 방향성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다 작동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베타인데요. 지금 약간 예상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베타를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근데 그냥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베타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알파는 약간 내용이 복잡했는데요, 베타는 그렇지 않아요. 베타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색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자, 베타1하고 베타2가 있죠. 베타1하고 베타2가 있는데, 베타1은 간단하게 심장에 작용을 합니다. 심박수를 증가시키고요, 심근의 그 수축력을 좀 더 강하게 수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베타2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베타1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베타1은 또 콩팥에서의 레닌 분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으로 얘기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얘로 넘어가도 얘도 이제 여기에 다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작용하니까 방향성은 또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베타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이제 약간 이것도 반대의 역할인데요. 그 아까 여기 있는 그 평활근 근육세포, 여기에 이제 베타2도 있어요. 베타2 알파1이랑 베타2가 있습니다. 이 평활근에 있는 그 수용체인데, 얘는 이제 오히려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근육을 약간 이완시키니까 혈관 직경이 약간 넓어져 가지고 전신 혈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고 끝낼게요. 하나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베타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를 차단하면, 자, 베타1에 있어서는 혈압을 이렇게 올리는 작용이 있으니까 베타1에 있어서는 혈압이 떨어지죠. 근데 베타2에 있어서는 어때요? 베타2는 이미 떨어뜨리고 있었으니까 혈압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베타 차단제의 효과를 꼭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도미넌트하냐, 뭐가 더 우세하냐, 베타1이 더 우세하거든요, 작용이. 그래서 이제 혈압약으로 쓰이는 건데요. 그래도 요 효과를 더 잘 내려면 베타1을 차단을 해야지 혈압약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베타2를 차단하면 혈압이 오히려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혈압약으로서의 베타 차단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약으로서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려면 베타1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예. 자, 이게 기초적으로 내려가니까 조금 많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그렇지만은 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고, 요걸 이해를 해야 사실은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베타 차단제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게 사실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요런 내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혈압을 결정하는 것,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알파 수용체 2개, 베타 수용체 2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